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5번째 과목 색채 디자인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죠? 예. 디자인은 무엇을 하는 분야다? 인간의 행복함을 다루는 분야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자인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디자인 경영. 자, 경영의 디자인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디자인 정책의 디자인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분야에 디자인이 적용이 가능해요. 그다음 복지, 그냥 복지랑 디자인 복지 네,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사람의 행복을 다루는 좀 약간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사용되어지는 분야의 직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했었죠. 하나는 기획 업무와 기능 업무적인 개념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특히 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창의입니다. 창의.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이디어라고 했었죠. 그죠? 아이디어. 예. 그 아이디어 내고 창의하고 하는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발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획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 발상법인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 자, 뭐냐 이거는 BBOD사라는 이제 예전에 미국의 광고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스굿이라는 오스굿이 아니라 오스본이라는 사장이 있는데 광고 회사에서 주로 하는 주 업무가 뭘까? 특히 이제 기획에 관련한 광고 회사입니다. 주로 하는 것은 회의입니다. 회의를 하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는 그리고 이제 뭐 자료 수집하고 프리젠테이션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의할 때 보면은 꼭 아이디어는 안 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 낸 거에 대해서 꼭 안티적으로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은 그냥 남들이 얘기한 거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자기가 좀 더 허세 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딴지를 받은 사람이 기가 죽어요. 그리고 짜증나고 해서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스본이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아이디어인데 이제부터 규칙을 하나 정하는데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타부타 얘기하지 말아라. 그 아이디어를 더 창의를 발휘해서 디벨롭하는 건 괜찮지만 그거에 대해서 안티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라 해서 나온 게 바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이디어를 못 내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전 시간 배웠듯이 경험이 없다. 무엇이 없다? 경험이 없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관찰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뭘 못한다? 문제인식 능력이 어때요? 떨어진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딴지 건다. 아, 이 아이디어를 내면 아마 날 욕할 거야. 아, 이건 별로야. 안 좋아. 하고 스스로가 머릿속에서 뭐예요? 딴지를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뭐예요? 브레인스토밍 뇌에서 이 폭풍 같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게 쓰레기든 좋든 간에 막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돗물 안 쓰던 수돗물 처음 탁 틀면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녹물이 나오잖아요. 계속 틀어놓으면 뭐가 나와?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 많이 사용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시네틱스 기법이라는 거예요. 시네틱스 기법. 이거 뭐냐면은 서로 다른 어떤 무언가를 융합해가지고 창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창의적인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융합하는 거예요. 융합.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빔밥, 햄버거 이런 것들 다 창의를 발휘한 거예요. 기존에 없던 것들이 아니에요. 새로 있었던 것들을 창의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만들어낸 거 하나도 없어요. 융합한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술은 다 우리나라 거였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 그게 바로 시네틱스 기법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시네틱스 기법. 특히 이제 시네틱스 기법에서 이 단어가 있는데 이질순화와 순질이화라는 말이 있어요. 이질 서로 다른다는 거죠. 순화 친숙한 것처럼 서로 다른 것을 친숙한 것처럼. 그다음에 순질이화 친숙한 것을 서로 다른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연관성을 찾아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교재에 이제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체크리스트는 뭐냐? 내가 아이디어를 내야 할 문제인식 있죠? 문제인식에 대한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쫙 뽑아놓는 거예요. 이거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실 청소해 보면 뭐 변기는 청소했는가, 뭐 했는가.
자, 이렇게 문제집을 쫙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가는 방법이 바로 체크리스트 방법입니다.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것 또한 오스본이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스캠퍼라고 합니다. 스캠퍼. 이거는 이제 약자예요. 뭐 대체하면, 결합하면, 응용하면, 변경하면,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제거하면, 거꾸로 하면 등등의 방법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체크리스트로 만드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인드맵은 뭐냐면 뿌리치기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지다 하면 복지는 뭐 누구 대상이 무엇인가 해서 쭉쭉쭉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 나가면서 문제를 쫙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요 끝에서 이제 딱 끝나면 요 문제 하나하나를 다시 거꾸로 해결해 들어가는 거죠. 많이 쓰는 방법이고 이건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거 외에도 뭐 고등법이니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 좀 해둬야 될 이제 4가지 브레인스토밍 기법, 스네틱스 기법, 체크리스트 기법, 마인드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이디어를 내는 걸 좋아하거나 잘 낸다 못 낸다. 법이 있다는 건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시험에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낼 때 기본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자, 전문 용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전문 용어? 이 전문 용어는 자기들끼리만 쓰는 용어죠. 의료 분야는 의료 분야 사람들끼리 쓰는 말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 전문 용어라고 하죠. 중학생들끼리 쓰는 말도 하나의 전문 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에 대한 부분이 시험이란다.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교재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용어들, 뭐 키치, 티저 광고, 리스타일링, 아방가르드, 뭐 이런 인물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고 이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 제가 정리해 놓은 총 몇 개를 해놨냐 그러면 25개 정도를 정리를 해놨는데 많이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 사실은 많은 전문 용어들을 익히고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디자이너니까 만약에 의사가 될 사람이 수술하고 있는데 어떤 전문 용어로 좀 줘봐 그랬더니 딴 거 줘가지고 사람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끼리 사용하는, 우리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디자인에 대한 뭐예요? 개념이라든가 정의, 목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어때요, 여러분? 디자인이 단순히 그림 그리고 스타일 만들고 보기 좋게끔 만들고 이런 것들은 되게 주관적이에요. 선생님 잘생겼습니까? 봐요. 대답 못하잖아요. 대답 못한다는 건 뭐야? 못생겼다는 거잖아요. 주관적인 거예요. 잘생겼다라는 것도 이쁘다 이런 것들도 물론 디자인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요건이지만 단순히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고 보기 좋아서 그것이 디자인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디자인은 무엇을 다루는 분야다?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분야다. 그러면 컬러리스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의 분야를 하는 사람들. 제가 색채 지각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어때요? 좀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돼요. 색을 가지고의 훈련인 조색 훈련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배색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컬러리스트가 뭐예요? 디자인이 뭐예요? 했는데 대답 못하고 있으면 자,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어요. 우리가요 물건 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이 나의 가치를 올리거든요.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잖아요. 근데 쉽잖아요. 물건만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지식은 물건이거든요. 지식도. 그걸 내 거로 만들려면 자기화시키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암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숙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쉬워요? 근육 하나 만들려고 해도 예? 이 배 근육 하나 만들려고 해도 얼마나 진짜 고생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배운 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암기하고 숙달해야 되죠. 일단은 필기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암기해야 되는 과목이고 이제 실기를 공부하게 되면 조색과 배색 훈련을 하게 되는데 조색이라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고 배색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림을 그리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조색은 색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색이 서로 혼합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르게 얘기한다면 색을 뭐 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자,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면, 자, 여자를 행복하게 하려면 여자를 분석해서 알아야 돼요. 남자를 행복하게 하려면 남자를 분석해서 남자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색을 잘 알기 위한, 이건 나를 위한 훈련입니다. 컬러리스트가 해야 할 기본 훈련이고, 배색은 뭐냐? 자, 음식을 만드는 걸 조리, 나눠 먹는 걸 뭐예요? 배식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음식 줄 때 다 행복해 하나요? 아니죠. 사람마다 맛있다, 맛없다, 먹을만하다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색을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때? 이거는 남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일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이런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그걸 배려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훌륭한 디자이너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도 이게 50점, 이게 50점 이렇게 되는 것이고, 훈련을 이제 조색 훈련과 배색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컬러리스트도 디자이너인데 하는 역할이 보다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후에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패션, 미용 이런 것들도 다 색채, 컬러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공부도 이후에 하겠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 디자인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의 역사, 그래서 디자인 뭐라고 얘기할까요? 디자인사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거야. 하나는 초기 디자인, 두 번째는 근대 디자인, 세 번째는 현대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사실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것은 근대 디자인 이후부터 생긴 거고, 그 전까지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디자인의 행위를 해왔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초기 디자인은 이제 우리가 뭐 선사시대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죠? 선사시대. 뭐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이런 시대를 말하는 건데, 자, 우리 인간이 원숭이 뭐 진화되었다라는 뭐 진화설도 있고 진화론도 있고 또 창조되었던 창조론도 있고 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진화되었나요? 창조되었나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강의했듯이 이거는 진리입니까? 가설이고 이론입니까? 가설이고 이론이겠죠. 가설과 이론을 우리는 보통 믿어요. 그죠? 그래서 진화론을 믿고 창조론이 맞을 거야 라고 믿는 신념이 필요한데, 저는 진화론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되게 기분 나빠요. 왜? 나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게 난 너무 싫어요. 유인원이었다는 게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님이 조선시대 쌍놈이었고 노비였으면 좋겠습니까? 응? 뭐 천민이었고 이러면 좋습니까? 뭐 나는 왕족이었고 뭐 영의정을 몇 번 했고 장군이었고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이게 진짜라면, 이게 진리고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면 저도 원숭이 새끼, 원숭이 자식, 그쵸? 후손 이렇게 되겠지만,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왜 굳이 원숭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원숭이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그래 너 원숭이 새끼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단군의 자손들이고, 단군은 환웅의 자식이고, 환웅은 어디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늘의 자식이다라고 믿어요.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하지만 신뢰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저는 뭐 원숭이처럼 그렇게 뭐 되게 이렇게 막 멍청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되게 이때 사람들은 되게 천재지 않았는가. 지금의 우리가 많은 기술과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무도 없는 당시에 처음 발견한 거예요, 거의. 자,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갇혔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처음에 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야자수를 먹으려고 그래. 근데 야자수 너무 딱딱해. 그럼 뭐로 할 거예요? 돌. 여러분도 유인원이네? 돌도끼. 여러분 신석기 사람들이네? 구석기 사람들이네? 아니에요. 그 돌을 쓰는 것이 바로 창이고,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게 바로 인간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 뭐 원숭이도 할 수 아니요. 근데 사람은 거기다가 나무를 달아서 원심력이라든가 이런 힘을 더 준다는 그 개념도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원숭이들은 거기까지 못 가요.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사용하지. 그래서 선사시대 때부터 우리가 해왔던 집을 짓고, 또 처음에 막 불을 발견하고 또 청동기를 발견하고 이런 건 다 우연하게 발견됐다고 봐요. 동굴에 벽화를 그리거나 하는 것도 뭐 지금 과학자들 뭐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도 집에 낙서하는 애들이 주로 누굽니까? 애들이죠. 과거에 처음에 어떤 지역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갔는데 잘 데가 없는 거야. 폭풍은 오고 비가 와.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그쵸?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어쩔 수 없죠. 그러다가 이제 나무가 많으면 나무로 집을 짓고, 돌이 있으면 돌로 집을 짓고, 그게 또 기술이 축적돼서 더 나은 집을 짓게 되고, 이렇게 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의적인 인간이니까, 디자이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건 뭐냐면 기술이 축적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런 이론들을요 18년 연구했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단순하게 이제 뭐예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익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내가 걸렸던 18년을 한 달 만에 배워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연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한 10년 걸리면 또 그 후배는 또 그 여러분이 내 18년에 10년, 28년을 여러분들은 10년 걸렸던 걸 또 여러분의 후배는 또 한 달 만에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술의 축적이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일본, 독일, 미국 전쟁에서 서로 피해보고 또 뭐 전쟁에서 망했지만 지금 봐봐요. 그 당시 비행기 만들고 그 당시 행정 시스템, 의료 기술 이런 것들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 그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근대 디자인 이후에 나왔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 인간들은 디자인적 행위를 하는 디자인을 하는 인간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대를 나누는 기본은 어느 시점에서 근대를 나누느냐? 그러면은 뭐예요? 근대화죠, 근대화. 근대화 시점은 어때요? 시민혁명이라든가, 그죠? 시민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죠? 이런 것들 기점으로 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현대는 뭐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기점으로 이제 이렇게 시기를 나누게 됩니다. 참 우리 디자인 공부하는데 물리학도 공부하죠, 생리학도 공부하죠, 거기다가 또 화학도 공부하죠, 또 뭘 더 공부해야 돼? 역사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디자이너가 되려면 다양한 지식과 과학 뭐가 있습니까?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인문학 공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인문학 공부. 그림만 그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응? 책도 많이 봐야 돼, 사실은. 근데 그런 노력들은 안 하면서 기대치는 되게 높아요. 노력은 안 하면서 기대치는 높아. 날도둑들이죠. 응? 노력은 안 하고 기대치 높으면은 뭐 도둑질 할 건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근대 디자인사랑 현대 디자인사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초기 디자인사는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디자인사는 선사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고대 시대를 거쳐서 뭐 쭉 오는데 이제 주로 출제되는 부분은 이제 중세 시대를 기점으로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 시대는 이제 그 신앙, 종교, 기독교가 중심이 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고 11세기에서 이제 14세기 요 시점인데 요 때는 너무 이게 인간이 보면은 초기에도 그래요. 이 인간이 되게 약하면 이제 과거에는 과학적이거나 이런 논리적 사고가 많지 않아요. 왜? 자료도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신 또는 뭐 귀신이 노하고 신이 노하셨다. 이런 식의 신 중심으로 가면서 권력자가 그걸 이용하는 방식으로 있었던 시대가 있고 또 너무 신 중심이다가 이제 질리거나 그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인간 중심으로 가죠. 그죠? 인간 중심으로 가고 그러니까 고대 시대를 건너서 이제 뭐 로마 시대니 뭐 그리스 시대를 거치면서 또 인간 중심으로 가다가 다시 중세를 거치면서 또 무슨 중심으로 넘어갑니까? 신 중심으로 또 넘어가고. 자, 이 디자인사를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세계사적인 개념이고 또 양에 비해서 출제되는 것도 좀 적고 또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좀 어때요?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는 다 설명했었는데 디자인사 쪽은 되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교재를 보고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의 특징은 뭐냐? 기독교적인 중심의, 그러니까 신중심의 그러한 경향의 시대였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도 그것의 흐름을 타는데 초기 디자인,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미 얘기하는 미술적인 개념,
미술이라는 개념과 이 디자인이 거의 어때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미술이 디자인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과거 이런 미술적 이런 경향들이 이제 양식 자체가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해서 중세 유럽 건축이나 이런 디자인이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것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 양식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높이 솟아있는 청탑이라든가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치, 돔 이런 그런 것들이 주로 되었고 이 시대에 이제 철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됐다는 거. 자, 그 외에도 뭐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 신중심이었다가 다시 인간 중심, 요 로마 시대와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자 하면 이제 르네상스죠. 이건 이제 인간 중심의 어떤 경향의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누굽니까 또 누구야 또 이름이 저기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자, 인간 중심이었던 르네상스. 그 다음에 이제 요 인간 중심에서 바로크, 로코크 두 가지가 또 있죠. 이것도 이제 다 인간 중심에서 시작된 건데 바로크나 로코크 두 가지 특징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크를 물어보는 것과 로코크를 물어보는 것. 물론 이 자체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오면은 바로크와 로코크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초기 디자인은요, 여러분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바로크, 로코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둘 다 이 프랑스를 기본으로 했었고요.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크 양식에서는 뭐다? 베르사유 궁전이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로코크 양식은 상수시 궁전이다. 아셨죠? 그리고 둘 다 어때요? 되게 사치스럽고 귀족 위주의 그러한 디자인이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사실주의, 야수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컬러리스트에서는 각각 어떤 색채들을 주로 사용되었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근대 디자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란다.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사실 좀 효율이 떨어져요. 시험에도 많이 안 나올 뿐더러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는 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일단 중요한 것은 근대 디자인사다. 뭐라고요? 근대 디자인사. 요거를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실제 디자인 개념이 시작된 게 바로 언제? 근대 디자인, 근대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대를 나누는 기본적인 게 이제 시민혁명 또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자, 특히 산업혁명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인간이 생산하던 걸 누가? 기계가 생산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던 대량 생산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량 생산, 그러니까 물건이 많아지게 되죠. 그죠? 물건이 많아지게 되면 그 물건을 팔아야 할 시장이 필요하죠. 기존에는 모자랐다가 자기들끼리 먹고 남는 게 생긴단 말이죠. 공장도 그렇고 사업할 때 가장 문제는 재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고 없애고 또 그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거에 대한 원료를 또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바로 식민지 이런 개념들이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세계사가.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지 않고 하여튼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이죠. 근데 산업혁명에서 이제 그 전에는 대부분이 공예가들, 디자인하던 공예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눈에 비친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제품을 보게 되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일단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에 일단은 대량 생산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위협을 느꼈겠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반대한다고 얘기는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 먹고 사는 거를 그거로 이제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일단 이 기계에 의한 생산되는 제품을 보면 상당히 어땠을까요? 지금이야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아주 모양도 다양하고 품질도 좋은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지만 초창기 기계에 의한 생산된 제품들은 아주 조잡하고 또 품질도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예하던 사람들, 특히 이 공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사상가들이 있어요. 사상가.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누구? 존 러스킨.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외에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쓴 베니스의 돌이라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 산업혁명의 폐해로 인한 기계에 의해서 이 좋은 제품을 인간이 쓰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을 무시했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 이 그 고딕 양식이죠. 무슨 양식? 고딕 양식. 이것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고딕 양식. 자, 고딕 양식을 찬양합니다. 과거에는요, 이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지을 때 상당히 이 종교적 신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집을 짓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노가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노가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노가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도 노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지금처럼 기계 장치도 없었어요. 돌도 한 땀 한 땀 다 깎아서 만들고, 그리고 한 집을 짓더라도 막 수십 년, 수백 년 걸리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진짜 노가다 그러면 그분들이 더 노가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신념을 가지고 신께 드리는. 그래서 한 땀 한 땀 만들어가지고 한 땀 한 땀 쌓아 올렸단 말이에요. 정성스럽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뭐 상수신이 뭐 이런 상수시 궁전이 이런 것도 보면 다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파트 같은 거 100년 가나요? 못 가잖아요. 다시 돈 벌려고 재건축하고 이런 개념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랬던 사람들의 눈에 비친 산업혁명 이후에 집이든 건축이든 제품이든 보였던 이 행태는 정말 어땠을까요? 같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고딕 예술의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공예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신을 어때요? 상당히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기계의 대량 생산 이거 우리 인간의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다라고 존 러스킨이 베니스의 돌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쓴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본 윌리엄 모리스라는 이제 최초의 우리 근대 디자인의 시작인 미술 공예 운동을 시작한 윌리엄 모리스가 그걸 학교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보고 거기서 감명을 얻어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바로 근대 디자인사의 시작인 미술 공예 운동이 되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자, 근대 디자인사의 순서를 쭉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유, 이제 또 암기해야 되죠, 그죠? 네, 답답하죠. 이제 선생님이 또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자죠. 자, 미, 아, 유, 리, 도, 큐, 구, 대, 순, 바, 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너무 넓게 썼다. 다시 한번. 자, 미, 아, 유, 리, 도, 큐, 구, 대, 순, 바, 아 이렇게 암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순서. 근대 디자인사의 순서입니다. 자, 미아를 어린아이를 유린인데 유린하면 뭐 성추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은 죽여버려야 돼. 도끼로. 그죠? 도끼로 그냥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든지 막 좀 잔인하죠. 그죠? 예. 암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순이라는 놈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성은 구시고 이름은 대순이라는 놈이야.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봐라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전 그렇게 외워요. 자,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바. 다 같이 시작.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바. 미아를 유린하면 도끼로 죽는다. 구대순처럼 봐라.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바. 자, 그러면 미는 뭐예요? 미술, 공예운동이다. 자, 선생님이 근대 디자인사도 하나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특징들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머지 요거를 암기하고 이 개념을 머리에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라? 책에 있는 내용을 읽고 또 추가된 부분 더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하나 설명하면 여러분 헷갈려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선생님이 큰 줄기를 잡아줄 것이고 특징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해한 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미술공예 운동이다. 그 다음에 얘는 아른 후보다. 유리는 유겐트 스틸이다. 리는 분립하다. 독은 독일 공작 연맹이다. 큐는 큐비즘이다. 구는 구성주의다. 대는 데스틸이다. 수는 순수주의다. 바는 바우하우스다.
아는 아르데코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오 마이 갓.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다 같이 미야, 유리, 도큐, 구대순, 바. 시작. 미야, 유리, 도큐, 구대순, 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되게 대표적인 게 먼저 미술공예운동 하나를 엮어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엮어서 알아야 되고, 독일공장연맹을 엮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큐비즘부터 네 개를 엮어서 아시고, 바우하우스 하나를 알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미술공예운동과 독일공장연맹과 앞에다 해야 되겠다. 미술공예운동과 독일공장연맹과 바우하우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술공예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았다. 누구의 영향? 존 러스킨. 베니스의 돌이라는 책을 읽고 맞아.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제품들 너무 어때? 조잡해. 그것을 인간에게 쓰게 해? 우리 인간들을 뭐한다? 무시하고 인간성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여성들이 보면은 막 비싼 뭘 사용을 해요? 핸드백 같은 거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물건을 쓰므로 자기가 뭔가 품격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좋은 물건을 쓰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는 건데 이건 아니야.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가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다? 마찬가지로 이 미술공예운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최초의 디자인의 시작은 뭐로 보는 거죠? 미술공예운동. 영어로는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기계 생산에 대해서 뭐 한 거죠?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미술공예운동을 통해서 야 공예가들 다 모여. 우리가 있잖아 기계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일반 대중이 이 제품을 쓸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예가들이 모여서 열심히 저 기계 생산하는 만큼 만들어가지고 품질이 쟤들보다 더 좋은 품질을 내면서 거기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품질은 좋으면서 또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모인 게 바로 미술공예운동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 결국 없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때요? 이거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 또한 약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 뭐 결국 그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결국은 민중을 위한 거였지만 근데 이게 뭐 부유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러면 틀려요. 대중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미술공예운동 같은 경우 자 점점 얘는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색들이 보면 되게 좀 어둡고 탁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료의 어떤 그 기술도 없었을 뿐더러 섞어 쓰다 보니까 점점 어때요? 어두워졌죠. 그래서 미술공예운동에서 사용하였던 색들은 좀 톤이 어둡거나 칙칙한 색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셨죠? 잘 기억하세요. 또 올리브 그린, 크림색, 어두운 파랑, 황토색, 검정 뭐 이런 건데 색은 다 썼어. 근데 비교적 톤이 어둡거나 칙칙한 색을 많이 사용한 게 바로 미술공예운동이었다. 그리고 레드하우스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함께 물건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다. 뭐 이 정도. 아셨죠? 자, 그것에 반대된 게 바로 독일공장연맹이에요. 독일공장연맹은 헤르만 무테지우스라는 사람이 시작했어요. 헤르만 무테지우스. 이름도 참 외우기 힘들어, 그죠? 독일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디자이너가 아니었고, 이 사람은 공예가였고요. 이 사람은 외교관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일본이나 영국에 이렇게 외교관으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본의 어떠한 디자인, 영국의 디자인의 장점들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헤르만 무테지우스는 기계에 의한 생산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다. 자, 그러면 기계로 생산하자. 기계로 생산하자. 그런데 이 기계를 생산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바로 조잡한 그런 제품의 품질이잖아요. 그렇다면 기계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떠한 예술 작품이 뭔가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에 의한 생산되는 디자인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술가들한테 맡긴 거예요. 디자인 예술가들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예술가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추상주의 작가들이었어요. 추상주의.
또 추상주의가 뭐예요? 추상주의가. 그래서 그 밑에 큐비즘, 구성주의, 네스티, 순수주의 이거 다 추상주의입니다. 무슨 주의? 추상주의. 추상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점, 선면, 입체라는 순수 형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추상 형태를 다른 말로는 순수 형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이념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점, 선면, 입체 가지고만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고 그 당시에 어떤 기계로도 표현이 최대한 가능했던 그런 작품을 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계로 생산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디자인은 유명한 작가가 만든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품질도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되니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뭐 예술가뿐만 아니라 뭐 사업을 투자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론인들,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게 바로 이 독일 공장 연맹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술공예 운동과 다르지만 미술공예 운동의 이념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단순히 다른 점이 뭐야? 윌리엄 모리스는 기계 생산 자체 하지 말자 이랬고, 헤르만 무테지우스는 그 정신은 맞지만, 그 정신 품질 회복 운동이죠. 맞지만 헤르만 무테지우스는 기계 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 안 되는 시대니까 그 기계 생산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예술 작품 작가가 누구냐? 추상주의 작가들이다. 그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하게 해서 대량 생산하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표준을 만들고 규격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표준화, 규격화. 뭐요? 표준하고 규격화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치 같은 거 만들 때, 김치를 만들 때 뭐 순창에 있는 어떤 유명한 할머니가 만든 김치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김치를 너무 잘 만들 때 그 할머니 걸 대량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할머니가 이제 고춧가루를 딱 집으면 할머니 그대로 하고서 비이커에 넣어서 그 양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서 표준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제 대량 생산할 때 양을 이제 그 비례에 맞춰서 넣어버리는 거죠. 그걸 규격화하고 표준화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시험 문제 이제 요 두 가지가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미술공예 운동과 독일 공장 연맹이 그런 차이가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 미술공예 운동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20세기 이제 19세기 말이죠. 이제 19세기 말입니다. 이제 20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예술, 뭔가 이제 창의적이고 새로운 뭔가의 어떤 예술이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예술, 그래서 아르누보예요. 아르는 뭐예요? 예술, 누보는 새로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르누보, 유겐스틸, 분리파 이 세 개 다 뭐냐? 그럼 다들 아르누보예요. 뭐라고요? 아르누보. 근데 이 아르누보가 벨기에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어디서? 벨기에. 아르누보가 처음 시작된 게 뭐예요? 벨기에에서 시작되고, 유럽은 어때요? 서로 다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금방 어때요? 옆으로 퍼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유겐스틸은 독일의 아르누보, 얘는 오스트리아의 아르누보. 이 외에도 아주 많은 각 지역마다 아르누보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에서는 스틸레 리베르티라고 그러고 스페인에서는 모데르니스트라고 그러고 책에 나오죠, 그죠? 자, 이러한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세 가지 아르누보다. 아르누보는 이제 얘네와 달리 얘네는 좀 어둡고 탁한 톤을 사용했잖아요. 얘네는 색을 좀 부드러운 색조, 밝고 좀 부드러운 색조를 사용하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식물의 문양을 갖다가 사용했다. 뭐라고요? 식물의 문양, 식물의 뿌리, 줄기, 잎사귀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곡선을 이용하고 패턴을 이용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르누보 그러면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식물의 문양과 부드러운 색조를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자기들만의 뭐가 있다? 아르누보 이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벨기에에서 시작됐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다. 그럼 이 세 가지의 각 특징이 뭐냐? 벨기에는 곡선적인 느낌이 있고요. 유겐스틸은 패턴의 느낌이 있고요. 분리파 오스트리아는 직선의 느낌의 아르누보였다. 요 세 가지가 큰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곡선적 아르누보와 그 다음에 직선적 아르누보로 나눠요. 근데 유겐스틸 그러면 패턴만 있는 게 아니라 곡선적이면서 패턴이 있었다는 얘기고, 분리파는 똑같은데 약간 직선적 느낌의 아르누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미술 공예 운동의 역량, 그 정신을 받았고 점점 여기 이후부터는 기계에 의한 생산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점점. 근데 얘만 미술 공예 운동만 기계에 의한 생산을 반대했고 그 정신만은 디자인 정신이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디자인 그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독일 공장 연맹 이후에 큐비즘이니 구성주의니 데스티니 순수주의 이거 다 추상주의입니다. 뭐라고요? 추상주의. 점선면 입체해가지고 어떻게? 쉽게, 아주 쉽게. 그래서 큐비즘은 다른 입체파라고 얘기도 합니다. 입체파. 그래서 우리 뭐 세잔, 피카소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고 구성주의는 러시아의 추상주의 운동이었어요. 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이거를 선생님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각각마다 어때요? 그 어떤 색들을 주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얘네들은 다 추상주의 운동이었다는 거 아셨습니까? 큐비즘은 입체주의라 그래서 우리 세잔, 피카소, 브라크 이런 사람들입니다. 데스틸이라는 것은 구성주의는 어디서 일어났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무슨 운동이다? 추상주의 운동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데스틸 그러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몬드리안이거든요. 몬드리안. 우리 몬드리안 그러면 그 검은색 그 라인에다가 원색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것은 어디서 일어났다?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다? 이 사람은 그 몬드리안. 그 다음에 여기 그 구성주의 대표적인 작가 누구냐?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말레비치라는 사람이죠. 말레비치. 그 외에도 로드첸코, 엘리스치키. 특히 이제 뭐 말레비치 이런 사람들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수주의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추상주의 운동이다. 예. 그 오장팡, 르꼬르비지 이런 사람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러한 추상주의 사용했던 이유는 뭐다? 이 당시에 기계로 생산하는 것이 어떻다?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기계로 생산할 수 있었던 그 미술 분야가 뭐다? 추상주의였다. 그래서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틸, 순수주의의 미술을 갖다가 이렇게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갖다 사용하는 그러면서 기술이 축적되고 자, 그거에 대한 정리, 그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생겨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바우하우스. 뭐예요? 지금의 디자인 학교입니다. 대학이요, 대학. 디자인 학교. 그 전까지는 디자인 학교가 아니라 미술 학교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최초의 디자인 학교는 윌터 그르피우스, 누구? 윌터 그르피우스라는 사람이 처음 만든 바우하우스라는 학교인데 이거는 그 독일에서 시작됐고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세계사인데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그 이제 만든 학교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런데 이 바우하우스는 디자인 학교인데 여기에 이 교수로 일했던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하네스 이텐이라든가 모홀리낙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바우하우스의 선생으로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제 나치에 의해서 이제 바뀌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 시점에서 바우하우스가 이제 뭐 그 공산주의 이런 사상에 물들었다 해가지고 히틀러 나치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우하우스는 디자인 학교였고 그 다음에 윌터 그르피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첫 번째 핍박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문을 닫습니다. 그래가지고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제 1기 때는 그 기본적으로 요하네스 이텐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요. 1기 때는. 근데 1기 때 요하네스 이텐은 약간 이렇게 좀 실무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 기초 조형 훈련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 윌터 그리피우스랑 좀 대립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리죠. 예. 잘려가지고 이제
2기가 시작되는데 2기는 이제 학교가 처음에 이제 국립학교죠. 마이마르 공화국에서 지원을 받아 학교를 짓다가 이제 쫓겨나죠. 나치의 핍박을 받아 쫓겨나니까 이제 대소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시장이 우리 시에 와서 학교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립학교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게 제 2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계속 핍박을 받다가 이제 베를린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이제 4기 때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나치의 핍박을 받았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학교에 있었던 교수들이 다 뭐 미국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또 미국은 완전 개탔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디자인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바우하우스. 자, 아르데코는 장식 예술이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장식 미술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야수파 이런 것들도 이제 근대 디자인에 넣으려고 했는데 야수파는 너무 회화적이라서 넣지 않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11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근대 디자인사의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 같이 미, 아, 유리, 도큐, 구대순, 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술공예 운동에 윌리엄 모리스가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아서 기계 생산 안 돼요. 품질 회복을 하자. 그 정신을 받아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되었지만 독일 공장 연맹은 똑같지만 기계 생산을 하자. 그 대신 기계 생산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추상주의 작가들을 사용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축적된 걸 관리하자. 바우하우스는 학교가 생겼고 그 다음에 아르누보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때 새로운 예술의 경향. 예, 그래서 식물의 편화무늬, 부드러운 색조. 그리고 각각 나라마다 이름이 다르고 특히 대표적으로 아르누보는 곡선, 패턴, 직선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가요? 자, 일단은 근대 디자인사만 가지고도 사실은 엄청 많은 시간으로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양에 비해서 출제되는 문제는 한 문제, 많아야 두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이 암기한 순서, 특히 또 항상 위에서 아래로 영향 주는 거야. 뭐 미술공예 운동은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았다. 틀리죠. 항상 위에서 아래로. 이거 암기하시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큰 특징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면서 거기다 약간씩 양념을 쳐가지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색과 어떤 색조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미술공예 운동은 약간 어둡고 칙칙한 톤을 사용했다. 아르누보는 좀 부드러운 색조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 큐비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피카소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난색의 강렬한 색채들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 대비를 많이 이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구성주의는 이제 기본적으로 순수 스펙트럼 상의 색을 주로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데스틸은 이제 무채색, 몬드리안 있죠? 무채색의 빨강, 노랑 같은 원색을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는 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색채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 아르데코는 강렬한 색조를 단순한 디자인을 했다는 거. 뭐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교재에 보면은 선생님이 근대 디자인사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사실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대 디자인사의 요약 정리는 선생님 지금 설명한 거니까 이거 함께 암기하시고요. 그 앞에 것들은 어떻게 해라? 그냥 읽으면서 양념을 쳐놔라.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 이렇게 공부해 가시면 절대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가 없고 또 시간에 비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했는데 잘 기억해 두시고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뭐 유럽 이런 나라마다의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별 디자인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디자인의 역사의 강의는 끝나겠죠. 근데 참 디자인 역사는 양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많아요. 두 문제,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그거에서 나오죠. 예, 그래도 그거 중요하죠. 그죠? 이 디자인사 자체가 색채 디자인 파트가 양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디자인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기본적인 또 디자인의 원리라든가 요소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